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을 재미있고 그리고 쉽게 스무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된 자세로 모든 것을 다 암기를 해야 된다던데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자료도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 이러이러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학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굵직굵직하게는 3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이 어떠한 과목인지에 대한 그 특성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14명의 학자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4명의 학자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스토리를 풀어가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4번의 순환이 있죠. 저희가 그래서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별로 각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은 어떤 과목일까요? 우선 인사노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고, 즉 성과를 창출하고, 구성원은 행복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도 창출하면서 구성원은 행복해하는, 즉 직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관리를 하는 것을 인사노무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속된 말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즉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구성원들을 너무 속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구성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리 운영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떠한 기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냐면, 우수한 직원을 우리 기업의 색깔과 결에 맞는 사람으로 우선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선 우수한 자원을 획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확보관리입니다. 자, 확보를 한 인력을 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투자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역량을 배양시켜주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발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수한 인적 자원을 획득하고 투자하는 개발관리를 거쳐서 이 인적 자원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람의 잠재적인 역량은 어떠한지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이에 상응하는 보상 역시 뒤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보, 개발, 평가, 보상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우수한 인력이 이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인사관리의 기능별 세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라고 하는 큰 굵직굵직한 기능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인사노무관리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실용적인 학문. 즉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제도, 기법, 이론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현재 실생활에, 그리고 우리 조직,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에 한번 접목을 시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제도를,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제도를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실용 학문이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론이
소설을 쓰면 된다. 이런 이제 한간의 소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거는 정답도 없고 정해진 어떤 매뉴얼도 없기 때문에 소설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신림동의 소문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베스트 웨이, 즉 보편론적인 그러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쓰는 것이 성과가 난다. 또는 구성원이 행복해한다. 요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만일 2차 시험을 보는 분들이 3,500명이면 3,500가지의 답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은 그렇지가 않죠. 법은 정해져 있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첨삭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소설을 썼는데 점수가 좋다. 이거는 소설을 썼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논리 구조를 잘 탄탄하게 갖추셔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첨삭을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해드리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용학문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제가 옆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경영조직입니다.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것 역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전체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행동이 조직의 생존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자, 개인 행동, 그리고 집단 행동, 조직 행동. 지금 조금 이렇게 느껴보시면은 미시적인 부분부터 거시적인 부분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은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지, 그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지, 그 사람의 동기부여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개인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권력 관계를 가지고 협상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성원을 이끌기도 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집단 행동에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개개인들을 어떠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조직 파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경영조직은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미시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경영조직은 인사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인사노무관리는 실용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조직은 이론적인 특징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대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 내가 축적된 지식과 나의 어떤 이론의 기반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정돈된 논리들을 우리가 입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미 어떤 학자들이 어떻게 그 연구를 우연히 하게 됐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게 현실 세계에 어떤 공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계점으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경영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리저리 활용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영조직은 배운 내용을 곧대로 이제 물론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너무 어거지는 아니에요.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대의 학자들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경영조직은 우선은 히스토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저런 연구를 하게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요걸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14명의 학자를 이제 준비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14명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려운 걸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 쥐가 나고, 너무 쉬운 걸 해도 또 도전 의식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와 경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떠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론으로 정립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14명이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냥 좋은 경험만 되겠죠. 그렇죠? 좋은 식사였다 이런 것처럼 그냥 좋은 수업이었다 이렇게만 되기 때문에 제가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런 학자가 있는데 좀 이렇게 생겼다. 뭐 예를 들면 엄격하게 생겼다. 되게 권위적으로 생겼다. 아니면 정말 마초처럼 생기셨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요런 이론들을 정립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한번 화면을 제가 조금 일부분을 지워보고 우선은 기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했었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아담 스미스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아담 스미스는 효율적인 생산이라고 할 때 빠지지 않는 학자예요. 그렇죠? 빠지지 않는 학자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옛날 분입니다. 사진이 아니죠. 그렇죠? 초상화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00년대 살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학, 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영국의 철학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1차를 공부하셨을 때 그래도 들어본 것이 국부론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국가의 부는 뭐가 결정한다? 국민의 부가 국가의 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의 부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이 저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짧게 말하면 국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많이 언급되는 게 Wealth of Nations라고 하는 요 부분만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부의 성질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나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저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다 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우선은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이분이 1764년에 귀족 자제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과외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공교육이 없을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 자녀들의 가정 교사를 하면서 프랑스와 전 유럽을 이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여기에서 이제 획기적인 어떤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핀 공장을 보게 되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핀 공장을 봤는데, 그 핀 공장은 A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게요. A라고 하는 핀 공장은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이 없는 노동자들이 핀을 만드는 겁니다. 오핀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죠. 자, 이랬을 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오핀의 숫자는 20개가 채 안 됐다는 거예요. 20개가 채 안 됐다. 자, 그런데 우연히 B 공장을 가게 됐습니다. B 공장을 가게 됐는데, B 공장에서는 놀랍게도 한 사람이 20개가 아니라 4,800개까지의 생산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지금 A 공장은 여러 가지의 작업을 한 사람이
두루두루 담당을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담당을 한다. 자, 그런데 비공장은 뭐냐면 여러 가지의 과업들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쪼개서 한 사람이 하나만 담당하는 겁니다. 하나만.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어떤 한 사람은 우선은 쇠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은 쇠를 녹이는 일만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쇠를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은 절단만 해요. 다섯 번째 사람은 그걸 뾰족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그것을 접합하는 일을 해요. 일곱 번째 사람은 구부리는 일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모든 작업 공정을 18가지로 나누었을 때 생산성이 240배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 그동안 이제 여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식을 쌓은 것과 이 핀 공장에서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쓴 게 바로 국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근 10년에 걸쳐서 이제 그 국부론을 쓰게 되는데, 자, 이론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부의 원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노동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노동에서 일어난다. 자, 그런데 부의 증진은 노동 생산력을 증진시키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생산성,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결국 국가의 부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을 최대한 쪼개야 된다.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분업이라는 겁니다. 분업. 그래서 자, 결국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한 핵심 내용은 뭐죠? 효율적인 생산을 해서 그게 바로 노동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그게 국가의 부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작업자의 일을 어떻게 해달라? 쪼개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쭉 한번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아담 스미스 굉장히 옛날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1700년대 분이어서 사진도 이렇게 초상화다. 자, 그런데 이분은 뭘 중시했다? 효율, 그렇죠? 효율과 능률을 중시했다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노동 생산성이 증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된다? 국가의 부의 증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게 된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사회과학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선 말이 많습니다. 다들 이제 교수님들이랑 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핵심이 뭔지 이해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담 스미스는 결국 능률과 효율을 강조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에서 왜 배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한마디로 기업에서 능률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업을 시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 원리와 논리가 바로 아담 스미스의 주장으로부터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를 이제 합격하시게 되면 기업에 갈 수도 있고 노무법인에 이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노무법인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그 다음에 산재, 그리고 뭐 근로자 자문 또는 기업 자문,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자, 그 대표님이,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님이 능률과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이제 인생 최고의 어떤 존경하는 학자인 겁니다. 그래서 자, 무조건 능률이야, 무조건 효율이야 라고 하게 되면 업무를 어떻게 시키냐면, 자,
A 노무사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만 해. 3년 동안 그것만 하는 겁니다. 자, B라고 하는 노무사는 산재만 해.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노무사는 자문만 해. 요렇게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하던 일을, 물론 단순 반복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학습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는 노무법인보다는 훨씬 더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분업을 하게 될 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맨날 하는 일만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힌트를 줬듯이 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만 해요. 자, 그다음에 산재만 해요. 그다음에 자문만 해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권태로움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해고당한 사람 그만 좀 만나고 싶어. 아니면 자, 산재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사람만 계속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니까 내 감정도 지금 뭔가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야 재밌죠. 그렇죠? 우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해야 재밌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다양성을 이제 키우면서 노동시장에서 나의 경쟁력을 펼칠 수가 있는데 하나만 하게 되면 전문성은 심화될 수 있어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리고 분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모든 제도는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을 통한 장점도 존재하지만 단점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진 않으시죠? 그렇죠? 벌써부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프레드릭 윈슬러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자, 테일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1차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이죠.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생기신 분입니다. 자, 어떻게 좀 생기신 것 같나요? 좀 엄격하게 생겼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약간 좀 권위적이고 엄격하게 이제 좀 사진을 찍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혼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원래 필라델피아 출생이에요. 미국 출생이에요.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하버드 법대에 입학을 했는데 안질, 한마디로 눈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학업 중단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제 갔냐면 미드벨 철강회사 그리고 베들레헴 철강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기계공 그리고 기사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이제 조금 한번 느껴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눈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 포스코 공대, 카이스트 공대를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눈병이 생겨서 공부를 못해. 그런데 울산 공장에 지금 취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울산 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직을 하면 어떻죠? 훨씬 더 또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기계공,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는데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엄격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사장을 하면서 이제 쭉 돌아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뭐냐? 우선 경영자들이 뭔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자신의 주관과 경험, 직관에 따라서 경영을 하고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노동자들은 은밀히 태업을 했다는 겁니다. 태업.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솔저링이라고 되어 있죠. 뭐 군인들이 이제 느릿느릿하게 일을 한다는 데서 유래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 태업이 뭐냐면 내가 오늘 10개를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천천히 해서
7, 8개로 만드는 게 바로 태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격한 분이 봤을 때는 어떻죠?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하질 않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10개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과학적인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자, 테일러는 청교도 출신이에요. 청교도 출신. 청교도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서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자,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교를 믿어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응하지 않고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의식이나 그러한 의례를 배척하면서 굉장히 엄격한 자기들만의 깨끗한 의식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준수하고자 하는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를 의미를 합니다. 네, 벌써 머리가 아프죠? 자, 한마디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의 어떤 관성이나 관습, 신념 이런 거 버리고 그들만의 새로운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건너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국에 건너오게 돼서 어떻게 했느냐?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했고 근데 학업을 계속할 수 없으니 이런 사람은 또 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드베일 철강회사, 베들레헴 철강회사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기사장까지 했었다. 그렇죠? 그런데 기사장의 입장에서 보니 지금 중구난방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낀 나머지 뭘 주장을 하게 되느냐?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자,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에서 느낄 수 있어요.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원리, 기준, 원칙인데 과학적으로 이대로 하면 무조건 성과가 나고 태엽을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과학적 관리론에서 사실 주장한 것은 굉장히 많지만 교수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제가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자, 과업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직무 설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테일러는 아담 스미스의 분업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능률과 효율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관리자는 근로자와 다른 직무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자는 그냥 감시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업 관리와 직무 설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직무를 할 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우선은 어떠한 작업 도구를 활용을 해서 몇 시까지 그 인풋을 아웃풋으로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방법, 절차, 내용, 시기 이런 것들 다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학적 과업관리와 직무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가장 표준적으로 이제 잘 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간과 동작 연구입니다. 그래서 타임 앤 모션 스터디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테일러의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학적 삽질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삽질을 할 때 몇 온스를 삽으로 옮겨야 그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몇 번의 동작과 몇 번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지까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써냈다는 거예요. 논문을 써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봤는데 통상 9점 몇 킬로 정도를 삽에서 한번 이렇게 우선은 삽질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삽질을 한번
담궜다가 각도를 몇 도로 끊어서 9점 몇 킬로를 들어 올린 다음에 몇 가지 동작을 나누어서 하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지시, 감독,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과 절차와 시간을 활용을 해서, 시간 소요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게 그 임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발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했다고 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열심히 일을 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뽑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발과 훈련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방식과 원리를 접목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직무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육체적, 심리적, 인간공학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적 선발과 훈련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승무원들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시면은 승무원들이 굉장히 늘씬하고 사실 예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타서 사실은 물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늦게 갖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좀 컴플레인을 하고 싶은데 그 예쁜 얼굴을 보면은 화를 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자, 승무원들을 뽑을 때 통상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165cm의 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기 좋고 그냥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과학적 선발과 훈련에 따라서, 비행기 보시면은 오버헤드 빈이라고 해서 짐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승객의 짐을 잘 들어서 위쪽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관을 잘 할 수 있는, 즉 암 아치까지 해서 요 팔이 쭉 뻗었을 때 비행기의 오버헤드 빈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게 바로 165cm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직무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나름의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상 제도입니다. 자, 보상도 그냥 100개 만들었을 때랑 200개 만들었을 때 그냥 똑같다라고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등 성과급제. 자, 차등 성과급제는 뭐냐? 우선 1번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관리자는 표준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하루에 적정 정도의 과업량을 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게 생산량이라고 봤을 때 X축이 생산량, 그리고 Y축이 임률, 임금이라고 봤을 때 중간에 요 정도가 표준 생산량이라고 관리자가 연구를 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스탠다드, 노멀한 이제 기준이야 라고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이 100개를 만들었을 때는 단순 성과급을 줍니다. 단순 성과급. 자, 그런데 이 표준 생산량을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임률 자체를 훨씬 더 유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0개까지 만들었을 때는 개당 300원을 곱해줄게 라고 했다면, 자, 100개를 넘는 순간부터는 몇 개를 이제, 만약 200개를 만들었다. 2배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임률을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만일 총 600개를 만들면 300개 플러스 단순 성과급, 그리고 그 이상을 상회하는 것 곱하기 그 이상의 금액이 아니라 아예 표준 생산량을 넘는 금액을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기부여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능적 감독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감독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 우선은 일선 감독자가 있고 전문 감독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전에는 감독자가 뭐 했냐면 아까 에헴 하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잘 하고 있는지, 생산을 이제 잘 하고 있는지, 태업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만 이제 감시 감독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은 그냥 일선 감독자에게 맡겨두고 전문 감독자를 따로 분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교육 훈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품질 관리를 한다거나 생산 계획을 설정을 한다거나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 감독자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 감독자도 관리자도 분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생산 관리만 하는 그런 감독자 외에도 거시적인 교육 훈련 계획 그리고 품질 경영에 신경 쓸 수 있는 전문적인 감독자를 따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고 이제 모든 교수님 교과서에서도 요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스토리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요 스토리로 쭉 봅시다. 자, 테일러는 어떤 사람이다? 엄격한 사람이다. 그렇죠? 자, 엄격함은 뭐다? 청교도에서 그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정신이 여기에 이제 쭉 유래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신념 관습 버리고 자기만의 엄격한 의례 의식에 따라서 이제 생활을 해 왔는데, 자, 우선은 법학과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의 경영 방식의 회의를 느꼈고, 태업을 적게 할 수 있는 1년에 몇 가지,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1년에 몇 가지의 원리, 원칙,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다?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테일러도 어떤 사람이죠? 결국 능률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능률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전에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했었던 국부론에서 분업의 원리를 다시 재확인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분업을 해야 된다. 관리자가 할 일 따로 있고 노동자, 근로자가 할 일 따로 있다. 그런데 관리자도 심지어 전문 관리자, 그 다음에 일선 관리자 따로따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업의 원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테일러만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다? 과학적 관리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이 하얀색 도화지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마 수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백지복습법 이런 이제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2년 전에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그 수석 합격한 분이 백지복습법을 이제 그 신문에 쓰면서 백지복습법이 뭐야? 백지복습법이 뭐야?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백지복습법이 사실은 뭐냐면, 자, 지금까지 좋고 굉장히 참신하고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로 배웠어요. 배웠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책을 덮으면 어떻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날 저녁에 샤워하면 어떻게 된다? 지식이 씻겨 내려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지복습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식이 사라지기 전에 모든 걸 막 암기하자 이게 아니라 한번 요렇게 가려본다는 거예요. 한번 가려본다. 일부분만 좀 가려보세요. 가려보시고, 자, 엄격해.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추론을 하면서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좀 스토리 중에 조금 인상적인 거, 이런 것들 이제 써보는 게 백지복습법입니다. 그래서 백지복습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막 책을 그대로 필사한다거나 안 보고 이제 조사까지 외우는 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못 외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내용을 듣고 일정 부분 좀 가리면서 뭐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점점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 살을 붙여 나가면은 충분히 답안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요렇게 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처럼 쭉 요렇게 설명을 드리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튼 메이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엘튼 메이오. 자, 우리 지금 전에 누구 배웠었냐면 아담 스미스 그리고 테일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두 분 다 어떤 분이죠? 능률과 효율을 중시하면서 분업을 찬양한 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엘튼 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 엘튼 메이오는 원래는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때 철학 심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사 때는 정신분석학, 정신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하버드 사회학과에 있었을 때 사회학자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 시기를 한번 보시면 1880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주로 이 연구를 할 때 하버드대 사회학자로 이제 활동을 하던 시절이 언제냐면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자, 1930년대는 어떠한 시대냐면 아까 테일러가 활동했던 시기는 1910년대였어요. 1911년, 10년도, 11년도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난 만큼 사회도 발달을 했을 겁니다. 특히 공장이나 기업은 규모가 커지게 되고 기술도 발전을 했겠죠. 그만큼.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감화받아서 그 과학적 관리론에서 얘기하는 원칙들을 다 적용해서 공장을 운영을 한번 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11년대에 아까 테일러가 주장을 했었던 과학적 관리론을 여러 공장에서 1930년대 여러 공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생산성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왜 그럴까? 이것을 한번 진단받아 봐야 되겠다라고 의뢰를 한 게 바로 메이오입니다. 메이오. 그래서 자, 메이오는 우선 어디에서 실험을 하게 되냐면 시카고 근교의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라고 하는 호손 공장에서, 공장 이름이 호손이에요. 호손이 학자 이름이 아닙니다. 호손 공장에서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왜 성과와 생산성이 만족스럽지 못할까에 대한 이론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1년에 몇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실험의 내용, 이거 이제 아마 1차 공부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데 요 4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분업, 그리고 능률, 효율을 위한 조직 구조나 시스템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산성이나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있는데 너무 지금은 이제 경직되게 듣지 마시고 그런 실험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실험은 조명 실험이에요. 조명 실험. 사실 조명 실험 같은 경우에는 메이오가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실험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된 건 아니고 MIT 전기공학과에서 이 실험을 위주로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명 실험이 뭐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불빛이 너무 어두워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생산성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조명 아닐까? 이런 작업 환경 아닐까? 이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 집단은 인위적으로 뭔가 조명의 밝기를 다르게 한번 해보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통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비교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다는 겁니다. 1년의 실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 집단에 어떻게 했느냐? 조명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조명을 더 밝게, 촉광을 더 밝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통제 집단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통제 집단도 어땠느냐? 통제 집단도 똑같이 생산성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오히려 반대로 조명을 낮춰보자. 조명의 촉광을 조금 낮춰보자 라고 했는데, 낮췄을 때도 어땠느냐?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통제 집단도 마찬가지. 통제 집단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갑자기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호송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그래서 동변상련으로 한번 그 입장이 돼보시면, 그냥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정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더니 뭔가를 연구한대. 그리고 우리를 뭔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를 뭔가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우선은 무조건 열심히 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명 실험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실험을 이제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첫 번째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작업 환경이 능률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계전기 조립 실험입니다. 계전기 조립 실험은 사실 이 명칭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우선 여자 노동자들 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어떤 거를 좀 다르게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그룹에 여성 노동자 6명으로 그룹이 되어 있는 그 집단에 우선 간식도 한번 줘보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도 좀 단축시켜 줘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간식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뭔가 작업 조건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자, 적용을 했는데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이제 작업 환경을 원래 상태 그대로 환원했을 때도 또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두 번째 실험도 어떻게 된 거죠?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이때도 노동자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를 6명끼리 이렇게 짝지은 다음에 갑자기 주지도 않는 그런 간식을 주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름의 어떤 작업 환경이나 물리적인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연구 방법론이 좀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 호손 공장에서 이제 처음 알게 됐다고 해서 호손 효과, 호손 이펙트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시면은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제 실험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이 호손 효과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티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검정색 정장 입고 가서 저희는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은 실험의 내용 역시
가설과 다르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상의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실험에서 좀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실험이 바로 면접,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 실험. 자, 호송 공장에 6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6만 명 중에 2만 1,000명이나 면접을 했대요. 엄청난 인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면접을 하면서 그 2만 1,000명에게 뭘 물어봤냐면 리더가 어때? 지금 이제 상사가 지시 감독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은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제 리더의 흉금, 뭔가 이제 좀 뒷담화 같은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보고 어떤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면접을 했더니 이 면접이 오히려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우리의 어떤 그 작업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뭔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바꿔줄 어떤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사회 심리적인 조건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들의 어떤 물리적인 작업 환경, 조도, 즉 조명, 촉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그 부분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지 개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선은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능률과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실험은 사회 심리적인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굉장히 유의미한 실험이었다. 자, 네 번째, 이제 배전기 전선 작업실의 관찰 실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죠. 그래서 배전기는 또 뭐며, 전선 작업실은 뭐냐,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은 뭐 한 거냐면,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관찰. 가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14명의 남자 노동자들로 구성된 그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실험실에 이제 넣은 거예요. 실험실에 이제 세트로 넣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행동 양식을 관찰했더니 나름대로 뭔가 이제 그 문서화되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의 오묘한 뭔가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일을 잘한다고 해서 잘난 척해도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누가 자기 잘 안다고 해서 막 손 들면서 뭐요 이러면 왕따 시키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또 능력치가 떨어져서 느릿느릿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배척시킨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즉 태업을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14명 중에 또 친한 형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님 저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소규모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비공식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 관찰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의 구조,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암묵적인 규율이 있더라. 즉, 그들 나름대로의 표준화된 규범이 있더라. 자, 그 규범을 우리가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놈? 무슨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문으로는 이제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약속된 행동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너무 잘난 척해도 안 되고 너무 태업해도 안 되고 너무 일을 못해도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게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소규모 집단, 비공식 집단이 존재한다. 요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회 심리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형님 집단, 즉 비공식 그룹이 존재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또 집단 압력, 놈이 존재한다. 이게 오히려 능률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공부했었던 분업, 그리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랑 결을 좀 달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일을 세분화해서 쪼개서 잘게 쪼개서 능률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도 해줘야 되고 뭐가 지금 불만인지, 그리고 어떤 자연 발생적인 비공식 집단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행동 규칙이나 절차가 있는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은 어떻죠? 엄격하진 않죠. 조금 뭔가 웃고 계셔서 그렇지만 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냐면 인간관계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메이오는 어떤 사람이다? 우선은 1930년대에, 그쵸? 그래서 테일러가 주로 활동을 했었던 1910년도에서 이제 20년 후인 1930년대에 사회학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했었는데, 과학적 관리론을 적용하고 있던 공장이나 기업이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1년의 실험은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조명도 높여봤다가 뭔가 간식도 줘봤다가 그다음에 면접도 해봤다가 지켜봤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 1년의 실험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분업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더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분업 중요한 게 아니라, 분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심리적 부분을 케어해 줘야 된다. 이게 오히려 생산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이제 내용은 저희가 어차피 연기 1기 때 제가 잘 외울 수 있는 법, 이건 그때 알려드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외우지 마시고, 좀 말랑말랑하게 이분은 인간관계에 빠지신 분이구나, 연구를 이제 좀 더 그쪽으로 많이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프레드릭 허츠버그입니다. 프레드릭 허츠버그. 자, 사진을 보면은 좀 어떻죠? 굉장히 야성적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분의 사진을 찾아보면서 이분보다 마초스럽게 나온 증명사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야성적인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자, 미국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주로 활동했었던 그 시기는 1950년대예요. 1950년대. 자, 그래서 1950년대는 또 이제 한번 쭉 점프를 한 거죠. 아까 테일러는 1910년대, 그 다음에 메이오는 1930년대, 그 다음에 또 점프해서 허츠버그는 1950년대 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자, 피츠버그에서 약 200명의 회계사랑 기술자를 대상으로 직무 태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설문조사를 받아본 거예요. 직무 태도가 어떠한지. 즉,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특별히 만족스러웠던 경우와 특별히 불만족스러웠던 경우를 한번 설문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집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표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어차피 그 교과서에 다 실어놨기 때문에 이거 막 다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는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이 설문조사를 종합해보니 요런 방식으로 이제 요런 양태로 나타나게 됐는데, 자, 왼쪽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극도로 불만족을 야기한 1844개의 사건들 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놨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설문조사 면접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도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1753개의 사건들을
쭉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국은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 다음에 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지금까지는 뭔가 많아지면 만족, 적으면 불만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컴퍼니 팔러시, 즉 정책입니다. 회사의 어떤 정책, 취업규칙, 근로계약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 내규 같은 것들. 자, 그다음에 상사도 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래요. 그렇죠? 상사가 짜증나게 하면은 좀 열받겠죠. 자, 그다음에 상사와의 관계도 불만족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워크 컨디션, 그래서 작업 조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셀러리예요. 셀러리 뭐죠? 임금입니다. 임금. 그래서 자, 임금이 만족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만족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 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불만족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불만족하게 느끼게 된다. 불만족하게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과가 안 나겠죠. 그렇죠? 즉 이걸 이제 달리 해석하면 자, 회사의 정책, 그다음에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작업 조건이 좋지 않거나 임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이제 작거나 아니면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불만족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성과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뭐냐면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에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만족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치브먼트, 뭔가 성취, 달성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오늘 50분 동안 굉장히 집중했어. 그럼 성취감 느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리커그니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유, 너 잘한다. 자, 그다음에 일 그 자체가 재밌는 거. 자,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거. 뭔가 향상 발전된 느낌, 성장. 요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satisfaction,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독특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샐러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만족할 것 같아. 나는 막 노예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허츠버그의 이론에 따르면 샐러리가 불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아진다 하여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제 잘 보세요. 잘 정리한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도식입니다. 책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그리셔도 된다. 자, 이거를 이제 이 복잡한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만족과 불만족이 동일선상의 양극단에 있다. 즉, 어떤 요인이 별개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그게 많이 충족되면 만족,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 요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과 만족이 동일선상의 양극단에 있다라고 봤었으나 지금 프레드릭 허츠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은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결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결이 다른 요인이다. 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명명하느냐? 허츠버그가 동기요인, 위생요인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동기요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족을 하게 되면 결국 성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성과가 높아진다. 그래서 충족이 됐을 때 동기요인들이 충족이 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성과와 생산성이 높아진다. 자, 아까 이런 게 뭐가 있었죠? 일 그 자체가 재밌거나
향상된 느낌, 발전된 느낌, 도전감 있는 거, 그리고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만족하게 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생 요인은 그 위생 요인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다만 그게 부족할 때는 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의 견해와 다르게 만족과 불만족을 우리가 동기요인, 위생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고, 이것은 결국 동기요인이 충족됐을 경우에는 만족에,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나, 위생요인, 아까 샐러리라든지 상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의 여러 가지 펄러시 같은 것들은 이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충족됐다고 해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까 자, 회사의 정책이나 그 다음에 샐러리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불만족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잘 되어 있으면 만족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회계사랑 기술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1950년대 회계사와 기술자는 어떤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의사급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샐러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회사 내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나름의 공헌이 있습니다. 공헌이 뭐죠?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줘야 만족하고, 만족하면 성과가 높아지는데, 그 동기 요인이 뭐다?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일 그 자체가 재밌고 향상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접목할 수 있냐면 직무 설계에 접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노무사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 기업에 이제 들어갔어요. 기업에 들어가거나 노무법인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사실 초년생들은 어떻죠? 월급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기업이나 그다음에 노무법인 같은 경우에 사회 초년생들은 거의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1호봉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월급에 너무 매몰되게 하지 말고 관리자가 또는 대표가, 그리고 상사가,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일 자체 재밌는 일을 줘. 그리고 뭔가 성장되고 발전되고 어제보다 나은 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보다 훨씬 낫다, 훨씬 좋아졌어,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잘한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인사관리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수습노무사 아니면 사회초년병만 계속 만년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인 대표가 된다거나 리더가 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유념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야성적인 이분, 야성적이란 것과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전통적인 견해를 파격적으로 깬 분이에요. 그렇죠? 마초적으로 깼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만족과 불만족이 동일선상의 양극단으로 봤는데 이걸 이분화시킨 분이다. 파격적으로. 자, 그래서 이분은 특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명명했다? 동기 요인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자, 이거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 자체의 재미,
인정감, 책임감, 발전, 이런 것들, 성장, 성취, 이런 것들을 직무 설계에 투입을 해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만족도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복잡한 그런 도식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허츠버그는 종전의 견해와 다르게 이요인 이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을 해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죠? 그래서 허츠버그의 이 이론은 직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어떻게 탄탄하게 구성을 해줘야 되는지, 요게 이 이론에서의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그리거입니다. 맥그리거. 자, 맥그리거 같은 경우에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출신인데, 여기 한번 히스토리를 보시면 종전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인간관을 성악설에 근거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 악하고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맥그리거는 이러한 과거의 인간관, 성악설을 좋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좋지 않게 보면서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티어리 X라고 그냥 명명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있다. 자, 그게 바로 티어리 Y라는 겁니다. 그래서 X론, Y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맥그리거는 요 히스토리를 보시면 종전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성악설을 그냥 티어리 X로 명명을 시키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인간을 보는 관점을 좀 더 넓혔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넓혔다. 자, 그래서 요 오른쪽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쉽도록 제가 요 그림을 찾아왔어요. 요거는 딱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X론. 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요거 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X론은 아까 뭐랑 같다? 성악설입니다. 자, 그래서 X론적 관점의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죠. 사실 몸이 베베 꼬이는데 이 특강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을 싫어하고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창의력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뭔가 접목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부족하다. 이게 바로 X론적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자나 기업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엄격하게 통제하고 구조화하면서 지시명령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특히 X론적 관점을 누가 관리자나 상사, 리더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죠? 부하 직원들을 완전히 올가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시 통제, 명령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자, 그런데 Y는 뭐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뭐든지 예스, 나는 너를 믿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Y론적 관점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사람은 일을 좋아한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본연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책임감도 있고 창의성도 있어서 고차원적 욕구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뭔가 배고프고 지금 졸리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달성하는 거, 성취하는 거, 기대치를 높이는 거 이런데 더 관심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Y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 Y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관리자, 상사, 리더는 어떻게 되겠죠? 믿겠죠. 부하들을 믿을 겁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하나하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하고, 왜냐면 일을 좋아하니까 일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서 일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맥그리거의 XY론은 요걸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시고 뭘 해도 안 돼. 난 널 다 못 믿어. 널 통제해야 돼. 라고 하는 보는 인간관이 있는가 하면 다 나는 믿어준다. Y론에 따라서 너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너의 창의성 다 어느 정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맥그리거의 XY론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법인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기업 자문을 하게 되는데 그 기업에 한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방문을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이제 업체에 갑니다. 어떤 업체에 가는데 그 업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창문이에요. 여기 이제 건물 외벽에 창문이다. 창문. 창문에 여기에 이제 리더가 앉아 있습니다. 보스죠, 보스. 보스가 이제 앉아 있고, 보스가 이제 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보스가 여기에 이제 모니터를 두고 여기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한눈에 한 번에 감시할 수 있게 사무실 배치를 해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사무실 배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이제 되어 있고, 모니터가 어떤 방향? 보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X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사무실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지금 뭐 쇼핑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랑 채팅하는 거 아니야?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업체는 가보면 이렇게 사무실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방임이에요.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보스가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스는 아예 따로 방 안에 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알아서 공부를 하던, 알아서 뭔가를 하겠지. 그래서 보스는 이 안에 있고, 이 밖에 다들 파티션을 자유롭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어떻게 두느냐? 요렇게 두는 거예요. 요렇게 두고, 이제 각각 앉아서 옆 사람이 뭘 하는지 몰라. 그리고 감시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알아서 할 테니까. 자, 요렇게 이제 사무실 배치를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스.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믿고 맡기는, 그리고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Y론적 관점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사무실 배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X론, Y론 요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이제 업체에 가가지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 통제를 좀 선호하는 그런 기업이구나. 이렇게 이제 눈치를 채시고, 자, 요런 데 이제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믿고 맡기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맥그리거의 X, Y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론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에이브라함 메슬로우입니다. 메슬로우는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서 가장 최초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학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너털웃음을 웃고 계시는,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메슬로우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모든 사람은, 이건 이제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면서 5가지의 욕구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빠짐없이 선천적으로 5가지의 욕구 단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단계를 이제 뭘로 표현을 하냐면 하이라키라고 하는 계층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이론을 욕구 단계론, 욕구 계층 이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층을 이루고 있다. 차곡차곡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느냐?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족되지 못한 뭔가 결핍이 있는 욕구에 의해서 그게 사람을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만일 충족이 되면, 그게 해결이 되면, 그 결핍이 없어지면 더 이상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1940년대에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1940년대에는 기업 운영을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이제 동기부여해서 열심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까,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관리자들이 이 메슬로우의 이론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그 5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5가지 단계, 하이라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게 이제 사실 어려운 이론이 아닌 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초등학생도 요새는 이 이론을 배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에는 아주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저차 욕구부터 고차 욕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욕구는 뭐냐면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뭐 배가 고프다, 졸리다, 그 다음에 지금 자고 싶다 라고 하는 식욕, 갈증, 휴식 등 육체적 필요, 결핍에 따른 욕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좀 원시적인 욕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의 계층을 한번 보세요. 이 위의 계층은 안전 욕구예요. safety need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전과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도시에서는 뭐 사자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멧돼지가 나타난다거나 밤이 되면 무섭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전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최근에 우리가 노동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좀 접목을 시켜보시면 안전 욕구가 반드시 신체적, 육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안전 욕구는 비정규직이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도 맥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 반드시 뭔가 동물이 나를 침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고용 안정성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속 욕구예요.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회적 욕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외롭죠. 왜 외롭죠? 혼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저녁에 집에 가서 아무랑도 얘기하지 않고 자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생활이 한 며칠은 괜찮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지속되면 누군가랑 말도 해보고 싶고 뭔가 교류하고 싶고 의견도 나누고 싶고 내 감정도 서로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적 욕구, 소속감 및 애정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아까 뭐라고 했죠? 누구나 선천적으로 요 5가지 욕구를 다 타고 태어난다. 자, 그 다음에 존경 욕구입니다. 존경 욕구는 뭐냐? 특히 이제 나를, 뭔가 내 말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내 말에 어떤 중량감이 실리고 내 의견이 맞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지위와 인정에 따라서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최고 첨탑에 있는 이제 것을 한번 보시면 고차 욕구 중에 가장 높은 자아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는 뭐죠? 남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낸다거나 뭔가 높은 기대,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계속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아실현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1940년대에 매슬로우는 누구나 선천적으로 요 5가지 욕구를 타고 태어나는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결핍이 된 게, 부족한 게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시킨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선은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배가 고파. 내가 지금 밥을 굶었어. 이틀을 굶었어. 자, 그러면 자아실현이고 뭐고 간에 뭐다? 우선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동기부여,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전욕구, 아까 뭐라고 했었죠? 멧돼지나 사슴이 이제 갑자기 쳐들어오는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현대 생활에서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비정규직이다. 그러면 고용 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티베이션이 된다. 자, 그런데 각
각각의 것에 있어서 매슬로우의 이론에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사항이 있냐면 요거예요. 자, 욕구는 단계별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 충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생리적 욕구가 부족하다면, 지금 결핍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모티베이션이 되고, 이게 충족이 되면 점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아실현 욕구로 점프하진 않고 단계별로 이동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배고픈 게 해결된 사람은 자아실현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는 안전 욕구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근데 안전 욕구가 해결이 된 사람은 이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자, 소속감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형님도 이제 생기고, 언니도 생겼어. 그러면 자아실현이 아니라 존경 욕구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이 많겠죠. 꼭 그러냐? 단계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배고픈 게 해결되면 바로 자아실현 욕구로 뿅! 이렇게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론적인 부분을 외우려고 하시기보다 누구나 선천적으로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되, 이게 결핍이 되는 게 그 사람을 지배해서 동기부여를 시킨다. 단, 이론의 특이사항이 있었다. 뭐다? 점프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요 이론을 한번 리마인드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매슬로우는 어떤 분이다? 네,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를 이제 최초로 1940년대에 이제 정립을 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위계에 따라서 일정한 단계에 따라서 5가지 욕구를 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는 어떻게? 저차 욕구부터 고차 욕구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동한다?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이해가 쉬운 거는, 지금 배고픈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배가 고픈 사람은 자아실현이고 존경이고 안정이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선 그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자, 매슬로우의 이론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교과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존 스테이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석사과정에서 그 비정규직의 불공정성 지각에 따른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님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죠. 우리 첫 번째 배운 학자는 누구? 아담 스미스. 근데 아담 스미스 아닙니다. 그래서 자, 존 스테이시 아담스는 공정성 이론을 제시한 학자로, 지금 보면 그렇죠? 초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960년대에 주요 연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자, 스테이시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히스토리를 보시면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과 호만스의 사회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기저 이론, 기초가 되는 이론을 가지고 이걸 토대로 새로운 이론을 종합적으로 접목하고 정립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갑자기 우주에서 뿅 내려온 게 아니라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이 뭔지, 호만스의 사회교환 이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아주 쉽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도나 행동이나 신념 같은 것들이 이 인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가 일치해야 된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만일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게 돼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느냐? 인지부조화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거. 자, 담배 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 안 좋아지죠. 술 마시면 건강 안 좋아집니다. 자, 그거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담배 피러 나가고 계속 술 마시러 가죠. 왜 그러죠? 그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담배를 피면서, 막 이제 손이 떨리죠. 건강에 안 좋다는데.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되죠? 건강에 안 좋다는데. 이게 이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되면 이 인지 부조화를 없애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티베이션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게 되죠? 담배를 피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 담배를 끊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게 담배 피는 것보다 더 해악이야. 더 몸에 안 좋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담배를 피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건강에 낫다. 라고 해서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지부조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 인지 요소가 서로 상충하게 되면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없애는 쪽으로 모티베이션 되고 행동하게 된다. 이게 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만스의 사회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하는 주체는 서로 오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공부를 하면, 많이 스터디를 하면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좋은 귀중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너에게 줄게. 나는 테레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주는 대신에 뭘 생각을 하죠. 다음에 너도 좋은 게 있으면 나한테 좀 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호만스의 사회교환 이론에 따르면 이게 이제 두 주체가 아니라 기업과 구성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기업과 구성원은 서로 교환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 교환 관계에서 내가 투입을 한 만큼, 그렇죠? 내가 투입을 하고 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다. 이게 바로 사회교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저 이론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이 있으면 서로 오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성원은 뭘 하죠? 나의 시간과 노력과 지식을 투입해서 일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뭘 바라죠? 이에 상응하는 신분 보상, 승진이나 임금을 받는다거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교환 관계가 만약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게 돼서 인지 부조화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동기부여된다는 게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이제 도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더 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스테이시 아담스는 요 도식을 기본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O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내가 준거 인물이나 집단으로 삼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입하는 인풋과 내가 받는 산출물의 비율을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 다른 사람, 준거 인물이나 준거 집단의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로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본다. 왜? 아까 호만스의 사회교환 이론에 따라서 비교해서 주고받는 거, 이게 본능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등가예요. 똑같다, 비율이 똑같다 라고 하면 공정하다, 꽤 공정한데 괜찮다 라고 느끼게 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문제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자, 나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 다른 사람의 비율보다 적다는 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훨씬
과소보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적게 받고 있다.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게 이제 과소보상을 느끼게 되면 뭔가 불공정하다. 이거는 지금 공정한 처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느냐, 요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어.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 우선 받는 걸 좀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아웃풋을 늘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웃풋을 늘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노무법인의 대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게 얼만데 지금 받고 있는 보상이 너무 작다. 얘기를 해서 산출을 상향, 올려다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는 이걸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태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뭐해? 어차피 손해보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풋을 낮추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결국은 타인과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면 이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갖가지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어요. 내 비율이 꽤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불공정성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과다 보상을 받게 되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대표님한테 찾아가서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사실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 임금을 줄여다오 라고 얘기를 해서 공정성을 다시 회복하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인풋, 투입을 상향 조정하거나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가 중요하다?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보죠. 제가 그 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제 친구 중에, 제 동기 중에 일을 굉장히 잘하는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가 이제 A라고 하는 노무법인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래서 일을 잘하니까 어땠겠어요? 당연히 일을 막 몰아줬겠죠. 그래서 대표님이 너 일 진짜 잘한다. 빠릿빠릿하게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일을 막 모아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같이 들어갔었던 입사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니까 대표님이 일을 맡겨도 미덥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준 일도 뺐습니다. 그래, 이거 하지 마. 이건 너무 너한테 무리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누구한테 주느냐? 제 동기한테 줬어요. 일을 잘하는 친구한테 몰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뭘 기대하죠? 그 동기는 내가 이렇게 일을 다른 친구 것까지 하니까 더 챙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바로 뭐다?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거예요. 사회교환 이론. 이게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월급이 똑같았어요. 한 6개월이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발생하게 되죠?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정성이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많이 받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비율이 지금 손해보고 있다. 오히려 다른 사람 비율보다 안 좋아. 그래서 손해보고 있다. 나는 지금 인풋은 훨씬 많은데 오히려 아웃풋은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요 두 가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월급을 조금 더 주십시오. 아니면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억울하니까 일을 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인사관리라고 하는 게 뭔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전례를 만들면 이게 나중에도 쭉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대표 노무사님이 월급을 똑같이 줬어요. 그냥 계속 똑같이 줬습니다. 한 1년 반을 똑같이 주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못 참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화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다녔어요. 한의원에 이제 계속 한 1년을 다니면서 화병, 안거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에 화병이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자기 거 차려서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제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뭔가 필기류 같은 거 이런 거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훔쳐가는가? 왜 A4 용지 같은 거 마구마구 가져가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공정하지 않으니 나는 돈이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용품이라도 그 사무용품이라도 챙겨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스테이시 아담스는 우선 조심해야 될 거. 아담 스미스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다. 자, 이분은 뭘 주장을 했다? 우선 기저 이론이 있었다. 근데 기저 이론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은 자, 사람이 인지에 있어서 이게 조금 인지 부조화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불편함, 긴장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또 어떤 본능이 있다? 교환을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주고받는 교환의 본능이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기저 이론에 따라서 뭔가 내가 투입한 것과 내가 받는 것 간의 비율을 다른 사람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게 같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불공정하다고 느껴서 불공정해. 어떻게 한다?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티베이션 되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을 했다거나 군대나 이제 공무원들은 특히 더하죠. 그렇죠? 공무원 중에서는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죠? 일을 더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을 더 올려주지는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맞아. 그때 나는 참 불공정하다고 느꼈어.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자, 빅터 브룸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림처럼 되게 인상이 좋으시죠? 그렇죠? 예일대 교수입니다. 예일대 교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쭉 여러 학자들을 보게 되는데 다 하버드 아니면은 예일 굉장히 이제 유수의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요 이론을 펴낸 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브룸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 이론 중에 과정 이론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동기부여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성원들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극도 해주고 지휘도 해주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는 제반 과정을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 일련의 활동을 계속 해주는 거다. 이게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자, 동기부여는 사실 크게 이론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결핍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된 그 내용이 뭐냐? 자,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내용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핍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잘 꾸려주느냐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가정은 뭐냐면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단순한 어떤 동물이 아니야. 오히려 합리적인 인식과 사고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면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과정이론인데, 과정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결핍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잘 구성을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 그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재적 동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동기부여는 세 번째, 내재적 동기 이론이 가장 강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 자체가 재밌게 그렇게 구성을 해주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터 브룸은 개인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가 바라는 엔드 스테이트가 있을 거예요. 최종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이르는 중간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잘 과정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모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시면 이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은 뼈대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요 세 가지가 뼈대입니다. 자, 어떤 구성원이 노력을 열심히 해. 노력을 열심히 하면 뭐가 나오죠? 뭔가 퍼포먼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주관적인 확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수로 기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났을 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뭔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아웃컴, 결과입니다. 결과다. 그래서 노력을 했을 때 성과로 이어지는 주관적인 확률을 우리가 기대치라고 하고, 성과,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 때 기업이 이에 상응해서 보상을 주는 그 확률, 그것을 바로 수단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수단성. 자, 그런데 이 보상이 중요한 건 아무런 보상이어서는 안 되고 그 개별 구성원이 바로 원하는, 선호하는 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정도, 이걸 우리가 밸런스라고 하는 유인가라고 불러요. 유인가 내지는 유의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세 가지가 뼈대예요. 결국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고, 성과가 났을 때 예상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이 메커니즘 안에서 각각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변수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어때야 된다?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과정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하나라도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자, 만일 회사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회사의 상층부에서 이런 이제 공고문이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만일 지금 토익을 990점을 받으면 해외 주재원을 보내줄게. 한 3년 동안 미국으로 해외 주재원을 보내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맞을 수 있는데, 자, 내가 과연 노력을 해서 99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부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영어 뭐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열심히 할 겁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잘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영어에도 관심도 있고 되게 잘해. 그리고 노력하면 990 받을 수 있어. 그러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번 생에는 영어는 젬병이야. 정말 영어는 아니야. 이번에는 나는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자체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해주느냐? 주관적인 확률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확률은 다를 수 있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990을 이제 기어코 받아냈어요. 토익 점수 990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했죠? 해외 주재원을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재원. 자, 주재원 보내주면 뭐가 좋죠?
경력이 이제 좀 아무래도 글로벌 경력,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감각이 쌓일 수 있고 나중에 승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이게 원하는 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성원이 나 해외 주재원 한번 꼭 나가보고 싶고 해외 생활 한 3년 정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이러면 또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이게 유효하게 성립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그렇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유효한데 자, 그런 사람 있어요. 신토보리를 외치면서 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절대 이 두 발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싫고 음식도 안 맞고 너무너무 싫다. 이런 사람은 이 보상이 어떻죠? 매력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이게 확률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 봐야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아, 그 보상.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된다. 자, 따라서 빅터 브룸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동기부여의 힘을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티베이션 포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와 뭐의 곱이냐면 기대치와 수단성과 그걸 얼마나 매력 있게 원하는지 유인가의 곱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 수단성, 유인가의 곱만큼이 바로 모티베이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0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0이죠. 하나라도 0이면 모티베이션 자체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자, 이게 바로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뭘 전제로 하고 있죠?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 과정에 근거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올 사람인지 그 성과를 달성했을 때 회사가 공수표 날리지 않고 정말 그대로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 그래서 빅터 브룸의 이 기대 이론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전제로 하면서 특히 뭐다? 모티베이션, 힘을 계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공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제 맹점도 있죠. 뭐냐면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무사 공부를 한다면 이 계산을 해서 나의 어떤 계량적인 수치는 지금 0.64825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이런 것처럼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동기부여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판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시면은 노력이 성과에, 성과가 결과로 이어지는 확률. 이게 보장이 될 때 동기부여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은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마인드 한번 해보죠. 빅터 브룸은 어떤 교수다?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기부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교수다. 그렇죠? 그리고 동기부여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뭐다? 인간은 합리적인 생각, 그렇죠? 사고 과정을 거쳐서 특히 뭐가 된다? 동기부여의 힘, 모티베이션 포스를 계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고 저희는 10분 쉬고 이제 나머지 학자들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나머지 학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